네, 사법논담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네, 두 분이 3주 만에 해오시죠. 네. 지난주에는 천하람 변호사가 빠졌고 지지난주에는 장윤미 변호사가 강변북로에 갇히느라고 빠졌고 사이좋게 한 번씩 빠졌습니다. 예, 두 분 어떻게 서로 그리우셨습니까? 예, 저는 그리웠는데 모르겠네요. 아, 저는 솔직히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빠지신 이유가 이사 때문에 네. 어떻게 집을 뭐 평수를 좀 늘려가셨나? 예, 비슷한데 그 초품하러 가느라고 이렇게 초등학교 근처로. 예. 아이 교육 때문에 예, 순천에서는 뭐 좀 사는 동네죠. 저렇게 욕을 벌어. 아, 그러네요. 매를 버는. 아, 농담입니다. 농담. 우리 천하람 변호사 또 혁신위원이시기도 한데 예. 그 최재형 혁신위원장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아니지. 오늘 아니었나? 어제였나? 네, 그제. 그제. 그제였구나. 예. 네. 근데 이제 아무튼 나왔던 내용 또 이제 발표된 내용이 공천할 때 이제 그 공천관리위원회 넘기기 전에 윤리위원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평가를 한다, 네. 심사한다. 그게 잘 될까? 어떻게 보세요? 뭐 처음부터 잘 되진 않고요. 제가 지금의 윤리위를 염두에 둔 건 아니에요. 지금의 윤리위가 그러면 솔직히 뭐 썩 잘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특히 뭐 예. 권은희 징계하겠다 이런 거는 너무 구리. MG. 아니 너무 정치인이 좀 그렇죠.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밝힌 건데 그게 어떻게 징계 사유가?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여러 차례 어디 가서 인터뷰도 하고 이러고 있지만 윤리위가 반윤이다.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대통령의 지금 뜻을 이렇게 우리가 저버릴 수가 있는 거냐? 반윤입니까? 엑스맨입니까? 저는 뭐 대통령께서 윤리위원들 한번 불러다가 한번 조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이상한 소리는 그만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지방선거 공천을 지난번 해봤는데 정말 아직 엉망입니다. 네, 저희도 그렇고 뭐 민주당도 저도 들어봐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야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뭐 약간 기술이 들어오는 것들이 공천하다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내가 누군가를 밀어주기 위해서 안 잘라도 될 사람을 컷오프 시키는 거. 내지는 내가 얘 싫어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뭐 내지는 그러니까 살려주고 싶으니까 잘라야 될로 안 자르는 거. 그러니까 온정주의와 전략적 컷오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필요 없는 내 사람 꼽기용 전략 공천. 이게 이제 우리 공천의 대표적인 패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 자격 심사 관련해 가지고 특히 온정주의 때문에 컷오프를 안 시키는 거. 이거를 막기 위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하지 말고 제3의 기구로 이거를 좀 뗐으면 좋겠다. 자격심사 권한을. 그렇게 했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저희보다는 시스템이 좀 더 앞서가는 면이 있거든요. 2년 전 총선 때 그거 했어요. 네, 민주당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민주당도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동시에 당대표가 자격심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전략공천위원회를 다 임명해요. 그러니까 조금 낮지만 결국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좀 더 독립적인 기구가 없겠나 고민을 하다가 요새 윤리위가 핫하기도 하고 정당 내 사법부 이런 것도 하니까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 말고 이 사람을 경선에 붙일까 말까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레드라인을 딱 정해가지고 획일적인 기준에 이 사람이 부합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자격 있냐 없냐, 요것만 딱 사법적으로 판단해줘라라는 취지로 윤리위에 주자, 뭐 이런. 근데 지금의 윤리위는 아니라면서요. 이양희 위원장이 언제까지예요, 임기가? 올해 10월까지. 올해 10월. 예. 그러니까 총선하고는 상관없다. 지금 윤리위 분들은 대통령한테 가셔가지고 정신교육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올해 10월이면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원장 임명하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저는 오히려 공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다음 당대표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저희가 윤리위원장도 임기도 한 3년 정도로 하고 그렇게 길더라고요. 윤리위원들도 10년 이상 법조인, 뭐 언론인, 교수 이런 분들로 조금 약간 이렇게 높여서. 독립성 같은 게 좀 더 좀 하려고 하는데 정당 근데 기관이니까 문제는 100% 적격성 독립적이지 여부를 쉽지 판정하는 기준은 그게 핵심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레드라인을.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기타 뭐 어쩌고 저쩌고 무리를 일으킨 자 이런 거 넣어버리면 난리 나는 거죠. 그건 진짜 윤리위가 너무 2단 심판원이 되는 거고. 등은 넣지 마요. 네, 등 뭐 이런 거 무조건 넣지 넣지 마세요. 무조건 중으로 해야 됩니다. 중. 무조건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 이준석 대표가 자필로 탄원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공개가 됐어요? 이런 경우 봤습니까? 잘 못 보죠. 아니 이렇게 그러면 일단 탄원서를. 궁금한 게 유출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정하기로는 이런 가처분 단계도 그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SNS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했습니다 이렇게 올렸었잖아요. 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된다는 건 우편으로 송달해주지 않고 모든 이 소송 관련 서류를 이 전자소송 사이트에
일방이 올리면 법원이 올려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 상대방이 이런 서류를 올렸구나. 그래서 법원이 이걸 확인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구나라고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상대방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볼 수 있었군요. 네, 다운로드. 볼 수가 있는 서류인 겁니다. 음. 그래서 유출 경로는 사실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 측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측이냐.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지금 발권했으니까 본인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럼 그러니까 뭐 한 곳밖에 없는 아니 뭐 거예요? 발끈했다고 범인이 아니죠는 않죠. 뭐 발끈했어도 범인인 경우가 아니 뭐 이해관이 많죠.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아유 이해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제 이 대표는 본인이 계속 올렸잖아요. 어젠가 전문 올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 스타일상에는 그냥 올렸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굳이 뭐 공개하고 이렇게 싶었으면요. 공개할 리는 없을 것 같고. 아, 그러니까 공개할 생각이었다면 애당초 처음에. 그리고 이게 전자소송 지금 장 변호사님 네. 잘 말씀 주셨는데 요새는 전자소송이고 무슨 뭐 소년 재판이나 형사 재판 중에 특비 비공개 이런 게 아니면은 민사 전자소송은 내가 법원에 우편으로 보내도 우편으로 받는 그 실무관이 그걸 스캔해서 오. 전자소송 사이트에 올려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그 소송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이준석 대표 측 대리인도 받을 수 있고 저희 당 비대위 측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써서 낼 때도 이게 영원히 비밀로 지켜질 거라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열람용이라고 그러니까 적혔다는 건 네. 어떤 의미예요, 그게? 이게 말 그대로 저희가 그냥 소송 관계인이 이걸 다운받을 때는 열람용이라고 돼 있지 않고요. 이게 무슨 연구 목적이나 다른 참고 자료를 쓰기 위해서 법원에서 신청해서 별도로 받았을 때 열람용이라고 써여 있는 게 아니에요, 통상적이긴 한데 그 요새 다운로드 네. 받아도 열람용 찍혀요. 근데 이게 크게 열람용이라고. 근데 문화일보 그래서 제가 기사를 봤어요. 열람용이라고 뭐 써 있다라고 했는데 문화일보에서 공개한 서류 자체에는 그런 표식은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원래 당사자가 다운을 받으면 그 제일 윗줄에 누가 몇 월 며칠에 다운을 받았다는 흔적이 다운을 받을 때 나옵니다. 네. 인쇄를 할 때. 네. 그런데 그런 표식은 일단 공개된 서류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그게 저도 봤는데 이 네티즌 수사대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좀 아는 게 언론사도 이제 정보 보고라는 걸 하잖아요. 하죠. 근데 이제 정보 보고에 민감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외부 유출되는 것을 염려하야. 네.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그렇죠. 어느 자리에서 이거를 접속을 했고 출력을 했는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결문도, 예. 제 사건이라서 이게 카메라에 보여드릴 수 없는데 제가 우리 그 DJ께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연하게 열람용이라고 바탕에 이제 깔리는 바탕에 거예요. 워터마크로 그래요? 워터마크로. 이게 변호사의 말씀은 그 관계자가 아니라 일반 사람이 다운받으면 열람용이 아주 강하게 찍혀요. 맞아요. 근데 그 소송 당사자들이 다운로드 받으면 이게 워터마크처럼 은은하게 깔리는데 농도의 차이구나. 예. 근데 그 문화일보에 그 공개한 걸 보면 육안으로는 그게 안 보여요. 안 열람용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은은하게 들어가 있기도 했고 해서. 근데 네티즌들이 이거를 흑백 반전을 시켜봤어요. 네거티브로. 그러니까 열람용이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거구나. 네티즌 수사대는. 그러니까 이게 문화일보가 사실 이게 살짝 보이는데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면 이게 문화일보에 제공한 사람이 그렇게 했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다운로드 받은 거라는 거를 좀 숨기고 싶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열람용이 뜨는 거는 이렇게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보면 이렇게 보여요. 예를 들면 제출자가 누구고 제출 일시가 맞아요. 뭐고 출력은 누가 했고 다운로드는 몇 시에 했는지가 이 A4 용지 상단에 이렇게 팩스 받을 때처럼 네, 네, 찍히잖아요. 네. 이것도 잘라서 제공을 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유출을 하려는 취지의 느낌을 강하게 주기는 해요. 네. 누가 했을까? 누가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뭐. 중요합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그걸 이제 보면은 의도가 이제 나오는 거니까 네.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저는 뭐 지금 시선이 꽂힌 부분들은 그 내용에도 폭로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희와 인터뷰에서 뭐 사퇴를 뭐 하겠다라고는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네,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두 분이 말은 안 하지만 사실상 심증으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 유출한 거 아니냐. 내지 뭐 윤핵관이 유출한 거 아니냐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네. 그게 공개가 돼서 좋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공개되고 나서 근데 언론의 보도들을 보면요. 물론 이제 방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이제 조금씩 주목을 하고 있지만 뭐 신군분이 이런 표현을 예, 헤드라인은 전부 신군부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죠. 결국은 이준석 싸가지론의 연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에 대한 관심보다도 일단은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전이라고 만약에 본다면은 그러니까 중도나 뭐 민주당 지지층은 그러면 일단 이준석이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면 이게 아니 암만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을 지금 전두환 뭐 신군부 이런 데 비유하는 거는 뭐 절대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는 이거는 너무 많이 나갔다. 그 내용의 당부를 넘어서 지금 제가 봐도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준석 대표의 태도나 뭐 이런 논란이 극에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런 거네. 네. 시선 집중에 더마카가 있다면 국민의힘은 이준석이. 뭐 더마카가 더 심한 것 같기도 한데요. 어느 면에서는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오라고 그래. 모시고 그런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것이다. 저는 혹시 그쪽에서 근데 유출했다면 그렇다면 그거 너무 짧은 생각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거기에 꽂혔던데. 아니 경찰 뭐 그 잘 네. 뭐 수사를 잘 관리하게 해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될까 싶은데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 윤핵관 인물 중에서 좁혀지는 한 명의 뭐 윤핵관으로 추려지고 이준석 대표도 그걸 부인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수사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뭐 많지는 않지만 아니 그리고 나서 어제 바로 JTBC가 네. 지금 보도 만났다고 했죠. 네, 저는- 두 번 만났다고. 예. 그냥 이런 게 저는 좀 아무튼 이상하죠. 이상하긴 한데 네. 야, 일단은 이 대표의 주장이니까요. 현재 단계에서. 물론이죠. 예, 네. 그리고 저는 뭐 예를 들면 거기에 거간하는 사람들이 최근까지도 있었다라고 이 대표도 계속 쓰고 있고 저는 이 대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물론 근데 이 대표도 전에 들은 얘기거나 이런 그렇죠. 거지 본인이 그러니까 다시 뭐 물증을 확인한 건 예를 아니다. 들면 그 거간하는 사람한테 정말로 그러면 예를 들면 네. 아주 그 뭐 높으신 분이 이렇게 한 거냐라고 이걸 확인을 하는 절차는 아마 쉽지 않았을 거니까. 예. 저는 거간꾼들이 이렇게 약간 설레발 쳤을 수도 있다고 보고 뭐 이준석 대표를 떠보려고 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뭐. 근데 공교롭게도 그 즈음에서 서울 경찰청장께서 네, 질책하셨죠. 그 수사대장에게 유튜브에서는 된다는데 왜 그거 안 하나? 경찰이 못하냐면 질책을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묘하게 딱딱 떨어지죠.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인가요? 유튜브 끊어야 됩니다, 진짜. 아, 우리 사법 논담은 말고. 아무튼, 아이고. 저는 그러면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네. 이른바 그 성상납 알선수재 의혹 사건 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기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저는 수사 결과는 이미 답정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국면에서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거론했던 그 노컷뉴스 기사 보면 이 수사 좀 이상하다라는 건데 이 외압을 자꾸 행사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라는 내부 진술이 나왔다는 거고 실제로 그 뒤에 JTBC 보도를 보면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특정될까 봐 뭐 A, B 이렇게 쓰긴 했지만 구체적인 인물들 둘이 만났다는 거예요. 윤핵관과 경찰 고위 간부가 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수사 왜 이상하냐? 이게 보통 사건이었으면 알선수재 뭐 뇌물로 의뢰하기는 어렵죠. 공무원 아니었으니까 알선수재 2013년도에 그 행위를 했다라는 건데 시효 7년이거든요. 이거 더 이상 수사하긴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노력을 해서 법리를 만들어냅니다. 포괄일제.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마지막까지 선물 받고 화장품 뭐 받고 한 시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 뭉뚱그려서 하나의 죄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면 시효가 남아 있어. 이거 좀 안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뭔가 본인이 일을 봐주겠다던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김성진 전 대표를 뭐 조율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런 행위 자체가 확인된 게 없어 보이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그럼 제가 이상합니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뭐 아주 열심히 본 건 아닌데 좀 봤는데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그쪽에서 변론 그러니까 진술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거는 시효가 지났으니까 포괄 일제로 하려고 해서 꾸준히 접대를 계속 해왔다라고 해서 끝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전략으로 갔는데 문제는 알선수재가 포괄 일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쭉 이어지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유사한 형태의 접대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다른 청탁을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는 비슷하게 계속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뭐 만나게 해달라 이런 쪽으로 이제 전략을 쭉 갖고 네.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언젠가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 한번 만났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후에도 계속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전략을 제가 봤을 때는 수정한 게 이 앞에 접대들은 다 날리더라도, 그러니까 쭉 다 이어서 했다라는 거는 날리더라도 마지막 시효가 살아있는 시점에 접대한 걸 가지고 처벌이 이루어지게 하는 전략으로 바꿨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접대가 박근혜 대통령 만나자 이게 아니고 최태원 예, 그 맞아요. 회장의 사면을 얘기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거랑의 연계성은 다 깨지지만 이거를 위해서 시효로 우리가 남아있어요. 접대했다, 알선수재다라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저는 전략 변경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어차피 이게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그렇죠. 9월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요. 2015년 9월에 뭐 밥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 안 남은 거고. 그래서 요즘 그 결과를 봐야 되고 또 하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왜 안 나와요? 이번 주도 넘어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대. 논문 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법원이 이렇게 고민이 고민을 많나? 많이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가처분에서도요. 이 신청인 지위, 채권자 지위에 있는 게 이준석 대표, 이 채무자, 상대방 피신청인 지위에 있는 게 국민의힘인데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을 이 신청한 사람이 부담을 해요. 증거도 내야 되고 내 말이 왜 맞는지 법리는 어떻게 구성돼서 내 손을 왜 법원이 들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게 원고고 비교적 방어에 힘쓰면 되는 것이 이 피신청인의 지위인데 이게 들여다볼 여지가 많다는 건 이 판을 깐 신청인 측의 말 중에 일리가 있네. 법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많네라는 건 최소한 국민의힘에는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아 오히려 네. 그렇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정도면은 논문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가처분하고 신문기를 하고 한 2주 있다가 나오는 것들도 그렇죠. 있어요. 그게 통상적이기도 그러니까, 한데.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그래도 한 3, 4일 있으면 나와요. 어지간한 좀 쉬운 사건들. 제가 그때 했던 사건도 한 3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입찰을 누가 받아가야 되느냐 뭐 이래서 그러니까 이제 3천억이면 수입률 걷게 됐겠다. 그러네요. 이제 저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아이고 참. 네, 뭐 그거 이겼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 뭐 네. 그렇진 않고요. 네.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일단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재판부 판사들이 죽어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 아마 우리나라의 정당과 관련한 그 당원권 내지는 당내 절차와 관련한 온갖 선례들 다 찾아보고 있을 거고요. 뭐 해외 사례도 뭐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민당이니 예. 뭐 있잖아요. 뭐 최근에는 민생당도 있었고 네. 뭐 쭉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러고 해외 사례도 저는 무조건 볼 겁니다. 아마. 아 예. 역시 자료 조사가 아, 오래 걸려. 예. 그래서 저는 최소 제가 예언하건데 이쯤 되면 결정문이 최소 20페이지는 나올 겁니다. 소논문 수준의 뭔가를 쓸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양쪽 다 할 얘기가 생길 겁니다 아마. 예, 이렇게 논란이 그쪽으로 더 가네. 커질 거다. 예, 예. 구글링 잘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나? 예, 판사님들도 구글 잘한다고 본인이 또. 요즘 젊은 판사님들 다 잘해요.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나올지의 전망까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근데 공소시효 얘기하니까 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 이른바 그 법카 유용 의혹 사건. 네. 네. 관련해서 김혜경 씨가 어제 이제 그 그러니까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다음 주쯤에 수사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네. 지금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두 분은? 저는 어제 이재명 의원이 좀 묘하게 입장문을 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이제 지칭한 것부터 그리고 아까 그 진단하시는 것도 봤는데 5시간이면 상당히 좀 짧게 한 거예요. 이미 다 정리가 맞죠? 됐더라고. 5시간이. 왜냐하면 열람 시간까지 포함해서 5시간이면 앞에는 뭐 신상 조사하고 맞아. 뭐 실제 이런 거 조사 한 2시간 하는데도 한 했을 3, 거예요. 40분 네. 흘러가고 보는데 아마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보면은 1시간 정도는 꼼꼼히 봤을 거란 말이에요. 수사는 대단히 간결하게 끝났다. 이거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일이 있는데 내가 전혀 몰랐다라는 말이 이게 관철될 것인가의 문제가 남은 것 같아요. 김혜경 씨가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이. 근데 경찰은 어느 정도 내심으로는 정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저도 뭐 수사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일단은 뭐 대선 과정에서 사과를 하셨던 게 아마 아주 안 좋게 작용할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포괄적이기는 했지만 기자회견 열어서 했던 네, 거? 기자회견 열어서 했던 것들 수사기관에서 그러시면 왜 사과했냐라고 물으면 이게 참 궁색해지는. 그래서 이게 늘 보면 정무적인 판단과 법률적인 판단 사이에서 후보들이 고뇌하는 지점들이 다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이재명 의원이 그 입장문 같은 걸 내면서
사실 이걸 그 배 사무관 한테 조금 미뤘어요. 근데 배 사무관이 사실은 이재명 의원 내외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신복처럼 했던 분이고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뭐 이재명 의원이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수사가 쉽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김혜경 여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배소연 이 사무관한테 좀 미는구나. 실명은 얘기하지 마시고.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언론에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배 사무관이라는 분한테 조금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녹록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전망은 조심스럽지만 결국은 김혜경 씨도 검찰의 송치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신 거죠. 성취를 못하진. 네, 저는 뭐 그럴 것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오늘 그 한 보도를 보면은 그 5급 배모 씨 네.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 같은데 국고 손실죄 혐의를 적용할 거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근데 겁니까? 국고 손실죄는 최저 이 국고 손실을 미친 사람이 1억 원 이상인가 뭐 이렇게 돼야 금액 되는 기준이 금액 1억 기준이 있고 또 이 주체가 이 선행 판례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 정부 부처나 행정기관의 회계 책임자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뭐 총무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면 이 돈을 만지는 지위에 있었다면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 경기도청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뭐 땡땡땡 원 이렇게 처리하긴 했지만 이게 1억 원을 상회하는 뭐 그렇게 다액은 아니었었고 해서 국고 손실죄로 의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근데 국고 손실죄 이야기 나온 그 전에 보도를 보면은 이 그 배모 사무관이 사실상 경기도청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혜경 씨 어떤 보좌하는 일만 한 것인데 월급은 경기도청에서 나갔으니까 월급을 합쳐서. 그러니까 결국 국고 손실한 이 논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 배모 사무관이 성남시에서 경기도청까지 한 11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 급여의 총액을 따져보니까 한 5억 5천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생각보다 간단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이 사람이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 혐의 적용하는 게 그 혐의 적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일을 하기는 했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이재명 의원 내외에 대한 사적인 일을 한 거 아니냐. 아마 그 증거로서 생산한 공문이 뭐 어떻게 하나도 없냐.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출퇴근을 제대로 안 했다. 뭐 그런 논리들을 쭉 댈 거예요. 근데 암만 그래도 일단 이 사람이 일을 그러면 공적인 업무를 아예 안 했느냐. 뭐 예컨대 이재명 의원이 공적인 일로 어디 뭐 출장을 가거나 뭐 일정을 소화할 때 그것도 어쨌거나 서포트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의 경계가 어디까지일 거냐. 이거는 재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면 월급 받은 거에 절반만 유용한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면 법인카드를 허투루 쓴 거 뭐 다른 부서의 예산을 막 끌어와가지고 쓰고 이런 거는 될 건데 월급 부분까지 전액 다 국고 손실로 볼 수 있겠냐 이거는 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좀 중요한 논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 손실죄 적용을 강행을 한다면 문제는 이재명 의원에게까지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국정원 국고 손실죄가 있었지만 회계 책임자만이 아니라 그 조직의 장, 그 원세훈 국정원장에도 그 적용을 했다면서요. 예, 되게 넓게 했죠. 봤죠.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일단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저희가 정치적으로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라 하면 여권을 얘기하는 거죠. 여권 전체가. 그러면 저희로서는 최악인 거는 이재명 의원을 기소했다가 무죄 나오는 게 솔직히 그러겠죠. 최악이에요. 이거 뭐 이재명 의원 대통령 만들어줄 생각이 뭐 작정 아니고서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논란이 강하게 붙는다라고 한다면은 수사기관 안에서도 저는 법리 검토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정치하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선례도 많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 국고 손실을 적용하는 근데 거는. 저는 거기서 약간 의아한 부분이 공소시효 만료일이 9월 9일이라고 하던데 만약에 국고 손실죄를 적용할 거면 이재명 의원도 일단 조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9월 9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라는 거는 선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국고 손실죄 뭐는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시효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국고 손실죄가 아닌 경우로 가면 법화 그거로 가면 횡령죄가 되는 겁니까? 예, 업무상 배임, 뭐 횡령, 이게 판례가 배임으로 보고 있는. 그건 금액 기준이 없습니까 혹시? 그거는 1원을 유용해도 사실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거고. 금액 기준은 없고. 예,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5억이 넘어가면 이제 특경법이 적용돼서 예, 엄청 더 가중처벌 되고. 가중처벌. 다만 가중이 되고 예, 예. 그럼 7만 8천 원도 횡령은 횡령이다. 이렇게 횡령은 되는 겁니까? 횡령입니다. 횡령이에요. 그러니까 등 사건이라고 이렇게 지칭할 만한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리면 근데 만약에 국고 손실죄가 아니라 그걸로만 한다면 이재명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뭘로만 한다면요? 횡령이나 배임 횡령으로 네. 그러면 이제 경유해서 이걸 알고 있었느냐, 최소한 묵인했느냐, 뭐 방조했느냐, 교사했느냐 이런 논점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개입했냐, 김혜경 이게 씨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기자회견이 아마 독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도 말을 고르고 골라서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법적으로 책임을 좀 부담을 짓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 사실을 몰랐지만 책임을 회피할 의도는 없습니다가 좀 정확하게 김혜경 씨의 워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럼 나는 몰랐어. 이 배 사무관이 알아서 했는데 그래도 내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어. 정치적 부담은 질게. 그럼 김혜경 씨 아래에서 그게 단절이 된다면 더 경유해서 올라오긴 사실상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구조를 어쨌든 이 판에서 김혜경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만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차, 2차 방어선이라는 개념이 좀 약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도 있고 김혜경 여사도 있는데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재명 의원의 개입을 증명하기가 더 쉽습니다. 오히려 지휘계통 안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지휘계통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혜경 여사는 이제 지휘계통 밖에서 그로 인한 수익을 얻은 분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혜택을 입은 분이죠. 그로 인해서. 법적으로. 그러니까 양쪽 다 별개로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제가 수사기관이라면 이재명 의원 거를 밝혀내는 게 사실 오히려 더 쉬운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옆집 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뭐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회계 책임자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공적 자금을 이렇게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의원의 최소한의 묵인이 없었겠느냐, 이거는 뭐 저는 좀 뭐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아예 개입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근데 그건 뭐 수사기관이 할 일이죠. 아무튼 뭐 두 분의 이제 그 종합 진단에 따르면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일단 검찰 송치는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될것 같다. 예. 그러면 그게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매우 거. 높아 보이죠. 그럴 수 있죠. 이건 이제 정치 논담의 영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때 뭐 시기를 일부러 그렇게 맞춘 건 아니겠죠? 아주 의도가 또 없는 건가라는 또 생각도. 오히려 뭐 수사해가지고 이재명 의원 인기가 더 높아지는데요. 오히려 전당대회에서 요즘 확대명인데 뭐 이게 그런 거요? 아마 그 선거범죄 시효 때문에 그게 시기가 약간 공교로워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뭐 이제 법사위가 엄청 뜨거웠는데 네. 우리 오늘 저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쟁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다뤄가지고 너무 빡세요. 그거. 네. 예,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다뤄가지고 더 이상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루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또 시행령 뭐 여기 나오고 안 다루겠고요. 대검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결국은 지명이 됐습니다. 네. 예상대로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원석 그 총장은 만약에 후보라고 하는 딱지를 떼고 총장이 취임하면 식물총장입니까? 그래도 실세총장입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전 지금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 기밀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서 이거 유출 아니다라고 엄호하고 이런 걸 봐서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누가 하시던가요?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뭔가 아직까지는 동물로 가기에는 멀었다. 약간 식물에 머물고 계시지 않을까. 삼위일체라고 하니까 굉장히 홀리한 느낌인데. 그러면 식물. 근데 저는 저는 오히려 조용한 실세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식물이라고 하려면은 그게 이제 이원석이 말고 다른 검찰총장이 왔다면은 저도 솔직히 쉴드를 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원석 차장이 전부 이제 인사 다 해놓고 부르는 결국은 거니까. 관건은 이제 그 전에 이뤘던 인사에 정말 대검 차장으로서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핵심인 거고. 이거는 저도 그 검찰 내부의 의견도 물론 한동훈과 이원석의 그 두 분의 의견 차이가 뭐 얼마나 컸겠느냐마는
그 검찰 내부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 이거는. 아.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그때 국회에 나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검찰 의견. 그러면 그때 이원석 차장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을 것이다. 근데 뭐 핵심은 두 분의 의견이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심동체다. 아니 뭐 일심동체까지는 아니라도 아마 두 사람이 그 인재를 보는 눈이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 입직 경로라든지 그 어떤 그러니까. 경력으로 봤을 우리가 때. 지금까지 이제 가족 공동체가 있었고 정치 공동체가 있었고 경제 공동체까지 나왔는데 이번엔 그러면 사법 공동체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검찰 공동체 그쯤 뭐 되는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그리고 그 이원석 차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검찰 내부의 신망도 높고 예, 뭐 뚝심이 있는 분이라 가지고 한번 봐야죠. 두 분이 막 근데 싸우기 시작하면 재밌을 것 저는 같아요. 이 대검 차장으로 있으면서 낸 인사에 대해서 검찰 출신 분한테 검찰 내부 분위기 좋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아, 예, 그래요? 특수통 너무 많이 안 치고 측근들 많이 영전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정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사부 검사님들의 의견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봐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게 이원석 후보자는 선배님들 남아주십시오 했는데 예, 근데 나가셨죠, 뭐 여환섭. 사표 내고 있다면서요? 예. 네, 한 이제 한 두 명, 세 명. 여환섭, 이두봉 네. 두 사람. 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남아 있는 게? 이게 자존심 문제도 있고 사실 나가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같은 연수원 기수가 지검장급에 있으면은 이른바 정관예우로 굉장히 또 수익을 올리고 이러는데 그런 구조가 일단 기수 파괴가 되면서 많이 허물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갈 때는 그런 어떤 전관의 뭐 예우를 받겠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좀 이 문화에 거슬러면서까지 조직에 남아 있는 게 자존심상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런 게 잘 안 좋은 문화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사 전문가도 국가가 길러내는 겁니다. 사실은. 맞아요. 예, 예. 아니, 국가의 손들이고 그럼요. 사실은 이게 한순간에 막 수사 역량이라는 것도 막 뚝 맞아요. 떨어지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잘못된 문화죠. 사법연수원 살 동안 월급 나오죠. 월급 나오죠. 월급 나오죠. 뭐 돈 카드도 받으면서 나오고. 공부하는 거잖아. 당연하죠. 그렇죠. 국민 세금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검찰 문화는 매우 부적절하다. 늘 옷 벗고 얘기하는 거죠. 나가는 예, 옷 거. 벗고 나가는 거. 그리고 저희 변호사들의 생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꼭 그런 것 변호사가 한 명 때문이 늘고 아니라지만, 이러면. 예. 아니, 실제로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대규모로 옷 벗고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확실히. 그거는 장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지금 옷 벗어도 떼돈은 못 벌어요. 냉정하게 놓고 보면은 옷 벗을 타이밍을 약간 놓친 겁니다. 이분들 오히려 네, 그 전에 네. 벗었어야 된다. 네. 돈 벌 생각이었으면 네. 그렇군요. 이 정도 급이 나가서 그 딱 하면 뭐 그래도 얼마 버- 버는지 아니, 그래도 궁금한데 많이 버실 저는 많이 대충 여쭤볼게요. 알아요. 네. 정관이 얼마 벌는지 본 적이 있어서. 하긴 뭐 안대희 전뭐 대법관 때 대단 몇 건이 있긴 했었죠. 아, 그럼요. 뭐 어마어마하더라고 보니까 왜 사법고시를 그렇게 열심히 했나. 뭐 생각 됐어요. 네. 오늘 사법논담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혁신위원회 활동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장유매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